한 중년 여성이 31년 만에 침묵을 깨고 자신의 전 남편에 대한 기억을 털어놔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여성의 전 남편, 바로 지난 2019년 극적으로 검거된 연쇄살인범 이춘재였습니다. 경기 남부 경찰청장입니다. 지금부터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이춘재는 2019년 9월 18일 최초 접견 시에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DNA 검출과 가석방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한 후인 2019년 9월 24일 4차 접견 시부터 살인 14건과 강간 34건의 범행을 자백하였습니다. 자, 연쇄살인범, 그 연쇄살인범의 전처가 과거 결혼 생활에 대해서 털어놨답니다.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왔다던데 이춘재가 왜 다른 여성은 그렇게 많이 죽였는데 나는 살려뒀을까? 이런 질문에서 시작됐다고요? 네, 이춘재는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서 복역 중이다가 지난 2019년에 연쇄살인의 진범으로 특정이 됐는데요. 이 청주 처제 살인 사건 피해자의 유족이자 이춘재의 전처가 인터뷰에 나섰습니다. 이 전처는 이춘재와 결혼 생활 중에 어느 날 이웃집에서 사람이 죽은 적이 있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사실 그 사건의 범인은 이춘재였는데 시신이 실려나가는 모습을 함께 본 이춘재는 너무 무섭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살인해놓고 너무 무섭다? 네, 그러면서 전처 이 씨는 나중에야 이제 진실을 알게 됐는데 경찰에서 이춘재가 한 범행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말문이 턱 막혔다. 그렇다면 나는 왜 살려뒀을까? 나는 왜 안 죽였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전했는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경찰에 따르면 아이 엄마라서 이춘재가 그런 것 같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춘재는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이미 감옥에 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이춘재가 화성 연쇄살인범의 주범이었다는 겁니다. 결혼 생활을 같이 했어요. 나를 살려놨을까? 왜? 아이 때문으로 추정된다고요? 맞습니다. 사실 결혼까지 한 것도 지금 아이 때문으로 이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이춘재 전처되는 분이 이 만남 과정에 대해서 이제 그 토로를 했는데요. 본인은 건설회사 직원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춘재는 하청업체 직원이었고요. 그래서 데이트를 하는데 한 번도 이춘재가 시간을 어긴 적이 없을 정도로 그만큼 철저했다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이춘재가 먼저 대시를 했다고 하고 그래서 교제를 하다가 본인이 임신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임신한 상태에서 이춘재한테 나 미혼모 시설 알아보거나 아니면은 뭐 수술을 하겠다 그랬더니 이춘재가 반대했다 그래. 안 된다. 그러면서 자기 화성 집에 데려갔다 그래요. 예.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한테 아기 가졌다. 결혼할 거다. 내가 직장 구할 건데 그동안에 얘가 지낼 데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맡긴 거죠. 예. 어머니가 주저앉았다고 그래요. 어허. 그만큼 어떻게 보면 어머니 입장에서는 결혼이라는 게 충격적이고 예상 못한 뭐 그런 이벤트였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아들이 그런 사람인 줄 전혀 몰랐던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또 무당을 굉장히 좀 맹신했다고 그래요. 그 무당이 뭐라 그러냐면 출산 이후에 결혼해라. 그래서 결혼을 미뤘다가 1992년 4월에 결혼을 했는데 잠깐만, 결혼한 거면은 그러면 화성 연쇄살인 사건 이후에요? 맞습니다. 나중에 이 기간을 따져 보니까는 화성 연쇄 사건 10차 사건 발생 1년 뒤였습니다. 그 수많은 범행을 저질러 놓고 버젓이 결혼까지 한 겁니다. 연쇄살인범 이춘재가 아이가 생겼다는 말에 결혼을 결심했다는 건데 경찰이 분석한 이춘재의 성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진술 및 행동 특성 분석, 사이코패스 평가 등 모든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춘재는 내성적인 성격으로 자신의 삶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하다가 군대에서 처음으로 성취관과 주체적인 역할을 경험하게 되었고 군 전역 후 무료하고 단조로운 생활로 인해 스트레스가 가중된 욕구 불만의 상태에서 상실된 자신의 주도권을 표출하기 위하여 성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자, 아이를 낳습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로서 이춘재는 어땠을까요? 2살짜리 아들에게 폭력을 휘둘렀다고요. 그렇습니다. 전처가 말하는 결혼 생활도 평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춘재는 자신의 루틴이 어긋나거나 뜻대로 안 되면 그 아내에게 화풀이를 했다라고 하면서 눈빛이 돌변하는 순간이 있다. 지금도 소름 끼치는데 그러면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이제 회상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아이에 대해서도 학대가 이어진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유 없이 그러니까 아내를 때리고 있었는데 기저귀 찬 2살 아이가 자다 깨서 나왔다. 그 사람이 쳐서 아기가 떼굴떼굴 굴렀고 대들다가 주먹으로 정면으로 맞았다라는 말도 했는데요. 또 이런 일화도 전해집니다. 잠깐 아이를 데리고 외출하고 오면 아무리 두드리고 전화를 해도 절대 문을 안 열어준다. 문을 안 열어준다. 네, 열쇠공 불러서 어렵게 드릴로 겨우 문을 열면 걸쇠가 딱 걸려 있고 그걸 이춘재가 식탁에 앉아서 가만히 문을 쳐다보고 있었다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경찰은 이춘재가 사이코패스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성범죄와 살인을 지속하였음에도 죄책감 등의 감정 변화를 느끼지 못하게 되자 자신의 감정 상태에 따라 살해하면서 연쇄살인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점차 범행 수법도 잔혹해졌으며 가학적인 범행 형태로까지 진화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아픔과 고통에 대하여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자신의 범행과 존재감을 지속적으로 과시하며 언론과 타인의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등 사이코패스 성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자신은 물론 2살짜리 아이까지 폭행하자 견디다 못한 아내는 집을 나갑니다. 그런데 아내가 집을 나가자 한 달 후에 끔찍한 일이 발생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견디다 못한 이 씨 같은 경우에는 1993년 12월에 집을 나갔는데요. 그러자 이춘재는 전화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무서운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아둬라 라면서 협박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춘재는 전처 이 씨가 집을 나간 지 한 달 후인 1994년 1월 13일 날 토스터기를 가져가라고 하면서 당시 21세였던 처제를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마시하려고 했으나 처제가 뭐라고 했냐면 친구와 교회를 가기로 해서 약속했다면서 떠나라고 하니까는 성폭행 후 살해하는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고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범행 다음 날의 행동이었는데요. 당시 수사 경찰에 의하게 되면 장애인 어른을 찾아간 이춘재가 도와드릴 일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장인을 찾아갔어요. 예, 본인이 처제를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처가에서 처제 실종 신고를 할 때에도 이춘재가 함께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아내가 집을 나가자 아내의 동생을 성폭행 살해한 겁니다. 그런데 동생한테 죄책감마저 느낀다.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전처로서는 이게 너무 지금 사무치는 부분이라고 이제 방송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 사건이 그러니까 본인이 집을 나가고 나서 벌어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전처 이 씨 입장에서는 내가 그때 도망치지 않았으면은 아내가 도망가지 않았으면 내 동생이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거다. 동생이 살아있지 않았을까. 정말 천사 같은 동생이 죽은 게 나 때문이다. 그런 정말 사무치는 후회를 하면서 그냥 내가 죽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열을 했습니다. 또 이렇게 되니까 가족들도 본인은 원망을 한다고 그래요. 네가 그 사람 만나서 이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다. 그러면서 나도 그 사람을 안 만났으면은 그냥 나름대로 예쁘게 살았을 텐데 한 사람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다. 그런 토를 했습니다. 연쇄살인범의 전처의 얘기입니다.